증시가 미국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는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42% 내렸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01%, 0.4% 내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유럽 주요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를 둘러싼 전국 불안이 확대되면서 이탈리아 증시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독일 증시는 0.22% 상승한 반면 프랑스 지수는 0.06% 내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넉 달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상무부는 7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7.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4.0% 감소보다 큰 것으로 하락폭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부문별로는 항공기와 관련 부품의 주문이 2.2% 줄었고 특히 전기장비 주문이 4.3% 급감했습니다. 운송 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도 0.6% 감소했습니다.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조만간 시리아 내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리아 정부가 반군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도덕과 기본에 대한 유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시리아 정부가 UN 조사단에게 조사를 허용하긴 했지만 그 역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오는 10월 중순쯤이면 한도 상한선인 16조 7천억 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제이콥 로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로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공화당 출신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부채 한도에 도달한 이후 재무부가 취해온 특별 조치에 따른 자금 조달도 10월 중순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가 되면 미국은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한도에까지 이르게 돼 재무부는 남아있는 현금만으로 정부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0월 중순 이후 사용 가능한 현금 보유액은 500억 달러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채무를 추가로 상각하는 방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주간지 포쿠스에 나는 명확하게 헤어컷에 관해 경고한다며 그것은 불확실성의 도미노 현상을 초래해 유로존에 다시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 민간 투자자들의 발을 되돌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독일 언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메르켈은 그리스의 부채 감축과 구조조정 노력은 계획대로 내년에 다시 평가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그리스는 해야 할 일이 많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장중에 다우지수가 15,000선 위에서 상승권을 유지했지만 장 마감을 앞둔 1시간 정도 낙폭이 급격하게 켜지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정부가 반군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확실시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시리아의 내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또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10월 중순쯤이면 한도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재무장관의 발언 또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하락 요인이었는데요. 이날 발표된 7월의 내구재 주문도 그 전월에 비해 7% 이상 급감하면서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탈리아 전국 불안에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독일 증시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출발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 모두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또 다른 악재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또다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유럽 증시도 혼조 마감됐는데요. 어떠한 내용 담겨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막판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시리아 쪽에 이런 부분을 미국이 개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중동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 7월 내구재 주문이 부진하게 나온 점은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의 가능성을 좀 줄이면서 상승 추세를 조금 북돋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막판에 터진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15,000선을 다시 내줬는데요. 14,946포인트로 0.43%가 내렸습니다. 나스닥 증시도 3,657로 0.01% 하락했습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렀고요. S&P 500 지수는 1,656포인트로 0.4%가 내렸습니다. 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시리아가 화학무기 살상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도 좀 떨어졌습니다. WTI 가격도 0.5% 하락한 105달러 92센트에 마감이 됐고요. 금 가격도 0.2%가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해서 7.3%나 내려갔는데요. 시장에서는 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상당히 안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4.23%가 내구재 주문이 좀 올라왔었는데요. 이보다 좀 낙폭이 컸습니다. 항공기 주문이 이제 크게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예상치보다 상당히 낙차가 컸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세부 항목별로 보면 비국방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 주문도 3% 이상 하락한 부분으로 볼 때 이 시퀘스터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7월 신규 주택 매매도 39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비교적 좋지 않은 수치가 계속적으로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으로 9월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정말로 조금은 더 연기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탈리아가 낙폭이 좀 컸습니다. 이탈리아 MIB 지수가 2.1% 하락한 16,977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 이제 전 총리인 베를루스코니가 이끌고 있는 자유민주당이 이 베를루스코니의 탈세와 횡령, 성범죄 판결에 대해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정을 탈퇴하고 조기 총선을 나서겠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탈리아 증시 중심으로 좀 하락이 됐고요. 독일 증시는 0.2%가 올랐고 프랑스 지수는 0.06%가 하락이 됐습니다. 영국은 뱅크 할리데이로 금요일 지수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신흥국의 금융위기 우려를 불거지는 가운데 있었던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마무리가 됐는데 잭슨홀 회의 이후에 신흥국들의 불안은 오히려 더 증가됐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G20 회담에서 신흥국들이 요구했던 이런 부분이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잭슨홀 연설에서 주요 연사들, 특히 이제 연준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입장들이 개진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신흥국들이 조금 자신의 어려움을 자기가 스스로 치유해야 되는 이런 좀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연준의 출구 전략이 만약에 시행이 될 경우 현재는 이제 양적 완화 축소 기조로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요. 신흥국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신흥국가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지만 주요 언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 경제의 실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이런 부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성기류의 발언이 많았는데요. 신흥국도 통화정책 수단이 고유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정책적인 기조를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남아공의 프라딘 고단 재무장관은 G20 차원에서 목소리를 좀 높여줄 것을 얘기를 했고요. 자본 통제 등 이런 그 비전통적인 방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좀 흘렸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신흥국가, 선진국가의 좋지 않은 기류가 좀 형성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른바 티비스 국가들, 터키와 태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들은 자국 통화의 방어를 위해서 당분간은 힘겨운 싸움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신흥국과 선진국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는 연내라는 점에는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언제일까? 9월이냐, 10월이냐, 12월이냐인데, 주요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이 9월은 아닐 것이다, 10월이나 12월쯤이 아닐까, 이렇게 예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8월 5일까지 뭐 한 20일가량 네. 걸쳐서 이제 22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그 앵커께서도 하반기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9월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50%에서 조금 더 올라간 수치지만, 전미경진협회의 설문조사를 받은 주요 경제학자들은 10월과 12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을 39%로 봤고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도 27%로 조사가 됐습니다. 9월에 나올 가능성, 테이퍼링, 이른바 양적 완화 축소는 10% 정도밖에 대답을 안 해서 비교적 조금은 좀 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 경제학자들은 9월 FOMC 회의 때 테이퍼링을 개시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10월이나 12월에 이를 축소하는 부분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학자들 모두 현재 450억 달러와 400억 달러 각각 현재 매입하고 있는 미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증권 모두 소폭씩 내려갈 것으로 봤습니다. 예. 일단은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기까지는 경제 지표가 뚜렷하게 움직여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주요 경제학자들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9월 6일에 나올 실업률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한편 그리스 재무장관이 추가 구제금융 희망 규모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얘기를 했지만, 예. 뭐 심정적으로는 더 달라고 뭐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겠죠. 한 100억 유로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야니스 스투라나스 재무장관이 오늘 새벽에 현지 언론인 프로토테마와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구제금융을 우리가 수혜를 받는다면 100억 유로, 하나로 환산하면 약 14조 8,875억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 현재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독일의 슈이블레 재무장관이 필요하다면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IMF는 2014년과 2015년 현재의 그리스가 긴축 이행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좀 모자랄 것으로 봤고, 그 규모는
110억 유로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근접한 10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구제금융으로 희망한다는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ECB와 EU, IMF가 9월 22일 그 독일의 총선이 끝나고 메르켈 총리가 무난하게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다시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중국의 정부 목표치죠. 7.5% 올해 달성 가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나왔었는데 중국 쪽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그렇죠. 이제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니까요. 네. 글로벌 IB들도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동아시아 그 증시 쪽에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와 바클레이스, 도이치방크 모두 현재 내렸던 중국의 GDP 경제 성장률을 다시 올리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 6월에 종전에 8%에서 7.6%로 내렸었는데요. 이를 7.4%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7.6%로 환원을 했고요.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3, 4분기 중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2분기보다는 상당히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이치방크도 7.4로 내렸던 수치를 다시 7.6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에 PMI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 나온 HSBC PMI 예비치가 50.1로 경기 확장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올라선 것도 이런 자신감이 좀 북돋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출 지표나 산업 생산 지표들도 개선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긍정적인 이런 그 지표의 상향 조정이 나온 이런 배경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브라질 재무장관이 해와라 방어에 적극적으로 주력하겠다. 이 적극적인 치유 방안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는데 이 얘기 조금 짧게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이제 잠깐 브라질 얘기를 드리다가 조금 모자랐는데요. 네. 역시 이제 브라질은 해와라 방어를 위해서 총력전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27일과 28일 날 브라질 중앙은행이 금융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기준금리가 8% 수준인데요. 이도 이제 50bp 정도 현재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600억 달러의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유동성 공급까지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브라질 현지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서도 방어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적극적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진단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는 1840까지 갔었던 코스피 지수가 금요일 이후 어제까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어제는 1890까지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먼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수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밑으로 하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질 거고, 일단은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원래 이제 당초에 잡았던 하단은 이제 한 1850 정도로 봤는데, 거기보다 이제 조금 좀 이탈을 해갖고 1840 정도까지 가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지수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이제 밑으로 크게 흘러내릴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1840을 찍고서는 지수는 비교적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는 거래가 좀 굉장히 적다는 게 좀, 부담이 됩니다.
거래량이 이제 올라오면서 대부분의 어떤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해주는 게 좋은 현상인데, 이제 거래량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내려올 때 사실 내려오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매물 공백이 좀 생겼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지수는 이제 1887까지는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전일 마감으로. 근데 이제 어떤 내면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봤던 부분들에서 국내 기관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매매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됐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현물과 선물이 좀 이어지면서 동반 쪽에 좀 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할 때 국내 기관들이 그 매수 분위기에 편승해서 뭐 따라 움직이는 정도의 어떤 패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상황이 조금만 이상하면 이제 국내 기관들은 지수를 밑에 쪽으로 해서 그냥 대규모 매물들을 좀 쏟아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연결을 해서 좀 같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투신들 같은 경우에도 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순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전일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오늘 전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쉬었던 현대차가 전일을 이제 급격하게 상승폭을 키우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같이 이끌어줬다는 것이 전체적인 장의 중요한 어떤 변수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전략을 좀 제시를 하면요. 최근 3일 동안 강하게 상승했던 상황에서 일단은 3일 반등에 대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좀 예측됩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다뤘던 부분에서 미국의 시리아 내전 개입 가능성하고 10월 중 부채한 또 상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 악재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일 이제 장 막판 무렵에 종목별로 일부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던 걸로 봤을 때는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요번에 이제 다시금 횡보 조정을 하더라도 한 2, 3일 정도 횡보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1870 정도는 지켜줘야지 2단계 상승을 위한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1870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금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변수는 지금 글로벌 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 계속 며칠 동안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좀 제시해드렸던 것이 결국 대형주 위주의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140만 원대는 근접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이미 130만 원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140만 원 정도 근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존재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에서 화학, 철강, 조선 등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 결국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신조선가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크락손 지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에코십, 해양 플랜트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조선주의 상승 배경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수익률 게임은 지속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좀 관심을 좀 갖고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일단은 먼저 2차 전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제 2차 전지가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2차 전지는 최근에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급부상이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스마트 그리드 안에 2차 전지에서 이제 ESS 전력 저장 장치 쪽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면서 결국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전기차와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발생하면서 매출 규모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 테슬라 기준으로는 지금 분기당 한 5,000대 정도씩 판매가 되고 있는데 성장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향후 2차 전지의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는 2차 전지가 과거처럼 어떤 정부 정책의 어떤 지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아니면 며칠, 한 일주일 정도에 대한 조정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2차 전지에 대한 저점 매수가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산업군으로 분명히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련 종목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이제 그 지수의 방향성을 논하기 이전에 종목이나 어떤 섹터를 나눠본다면 2차 전지 쪽은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장의 특징은 낙폭과대 중소형주의 반등은 지속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장의 특징은 많이 빠진 게 제자리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낙폭과대 종목들, 이유 없이 빠진 종목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쪽에 반등세는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지수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IT 부품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신제품 기대 효과입니다. 이제 곧 있을 애플의 아이폰 5S 출시와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출시,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의 일부 종목들이 선방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랑 그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서서히 회복 기대감, 실적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상승하고 있고, 아마도 갤럭시 S 노트 3에 대해서는 아마 신기술 적용 쪽에 관련 기업들은 부상을 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은 위쪽으로 조금 더 간다. 그러나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은 2차 전지나 낙폭과대 그리고 IT 부품 이런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갈 공산이 크겠지만 대형주 위주의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수의 방향과 상관없이 2차 전지 그리고 IT 부품주는 꾸준하게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지난 한 주간 특징을 보였던 업종과 테마 흐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한 주간을 이끌 트렌드 업종 저희가 지목해드리는 날인데요. 제이비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을 비롯했던 지난 한 주 동안 강세를 보였던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약세를 보였던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번 주 조선주나 에너지, 3D 프린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 이제 유럽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세를 보였고, 에너지 관련 정책에 좀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라든지 가스관, 이런 항공우주 관련주들은 그냥 이슈에 의해서 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자결제주, 모바일 시장의 성장에 따른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좀 여행주 같은 경우 그 제스트 항공의 그런 그 위기로 인해서 조금 그 약세를 보였고, DMZ 관련주도 좀 그동안에 좀 상승세로 인한 좀 급락에 따른 그 영향을 보였습니다. 건설주나 그런 화학주 같은 경우 그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세 업종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에너지 관련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가 지금 그 정책에 따른 그런 발표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양극재 물질이 지금 2차 전기에서는 좀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마진도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좀 중소기업이 조금 그 선점을 했지만 이번에는 좀 대기업이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지금 같은 이제 그 기술적인 난항이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로 해결이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 주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대기업 쪽에서도 좀 여러 가지 자금력과 기술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를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좀 현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차도 조금씩 이제 대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점 매수 를 하시되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관련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3D 프린터 산업을 좀 육성하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등 그 여러 좀 세계 시장의 3D 프린터 시장에 조금 어떤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좀 성장 가능성은 높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틈새 시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까지 확대되기에는 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제 실적이 좀 지수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옥석 가리가 필요하겠고, 항공우주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지난주 아리랑 오후에 성공적인 발사 소식으로 전해지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나로 관련 그 뉴스에도 전해지면서 좀 동반 강세를 보이다가 또 바로 주가가 제자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좀 공통적인 모습이 이슈에 따라서 갑자기 급락하다가 주가가 바로 좀 제자리로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수에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 가스관 관련주 같은 경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러시아 방문 소식으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안에도 그 과거로 보면은 러시아 방문 소식에도 이러한 관련주 모두 다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규 매수에 좀 주의를 하시고, 9월에는 이제 한러 정상회담에 따른 그런 세부 협의가 지속되는 것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접근을 하시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세 업종 모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렸고요. 이어서 약세 업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행, 건설, 화학, DMG, 약세 업종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행사의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가 모두 좀 지난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조금 그 여름 성수기로 그 필리핀 여행이었죠. 여행을 통해서 좀 제스트 항공을 이용하는 그런 운항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제스트 항공이 그렇게 조금 그 안전규정 위반으로 해서 운항 중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여행 그 기업들이 조금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면서 얼마나 좀 정상화하기까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9월 달에는 긴 연휴로 인해서 조금 더 예약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은 그렇게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DMG 관련주 같은 이제 저번 주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였지만 저번 주 말부터는 또 다시 한번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융 당국이 이들 종목에 대해서 조금 주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단순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큰 폭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하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시아 신흥국 위기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의 좀 아시아 수주 비용이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가에도 악영향을 좀 미치겠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서 조금 매출은 좀 그 매출 둔화가 좀 상당히 불가피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동 지역에 좀 수주가 많은 건설사 위주로 살펴보시겠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잠시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의 경우는 좀 PMI 지수가 좀 예상치를 웃돌았고, 그리고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기대감을 인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신흥국들의 금융 위기가 좀 불안감으로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와 같은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LG화학 같은 이런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한 주간 시장을 이끌 만한 트렌드 업종 어떤 것들을 보시는지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엔터주, LED주, 그리고 자동차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엔화 약세라든지 그런 실적 우려가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엔터주 같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좀 일본 콘서트의 그런 부재로 인해서 SM이라든지 그런 YG 엔터테인먼트가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저 일본 콘서트 활동에
워낙에 활발하게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런 신인 아이돌 그룹에 대한 좀 기대감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주 같은 경우는 좀 양적완화 축소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미국의 경기 회복을 의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세계 경제에는 좀 긍정적입니다. 그동안엔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관심을 두어야 할 테고요. 수출 회복에 따른 좀 유럽 수출 그런 회복과 또 유럽 그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도 한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 그리고 연준이 좀 원하고 있는 그런 경기 회복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좀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경기 민감 업종에 이제 주목을 해야 할 텐데요. 외인이 지금 자동차 업종에 계속 강하게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장의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오겠지만은 경기가 회복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터 LED주 그리고 자동차주 긍정적으로 내다보시면서 설명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분석해보면서 그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 이사의 일당백 시간 이어가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부터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신흥국 위기 우려가 동남아 브라질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위기를 바라보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4일 폐회가 됐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신흥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선진국들이 보다 예측하기 쉽게 출구 전략을 해주기를 바란다. 성토를 내는 장이 됐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 좀 미국의 그 연은 총재들이 좀 참석을 했는데 좀 얄미웠죠. 네. 왜 그러냐면 신흥국에서는 그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환율의 불안, 또 외환 보유고의 그 소비 뭐가 생기죠. 왜냐하면 환율을 방어하려다 보니까 외화를 사용해서 환율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양적완화 축소가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게끔 유도를 하자, 공조를 하자, 뭐 이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건 너희들의 일이야 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일축을 해버렸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연준 의원들이 하는 거, 로카트라든가 뭐 블러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연준은 미국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너네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아시아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그 아시아 시장끼리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그 각국 나라마다 외화가 밖으로 못 나가게끔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은 그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무역 결제를 다른 나라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위안화로 바꿔버리는 방법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너무 자기들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좀 웃긴 것은 뭐냐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영국이나 일본은 또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라고 하죠. 이게 도대체 될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게 되면 일본의 양적 완화 축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본이라든가 영국의 뭐 파운드화라든가 아니면 유로화의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도대체 말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 맞습니다. 왜냐면 경제가 살아나면 당연히 축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면 내구재 주문이 실제로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양적 완화 축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또 NAB라 그래서 미국 식물경제협회에서 220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사실 어저께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하면은 9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얘기하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초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일본이나 영국이 양적 완화를 유지해서 그 결과를 보려면 미국의 양적 완화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양적 완화 축소를 되더라도 우리의 내리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가 악재가 아닌 경기가 살아가는 호재로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좋다. 어쨌든 마인드를 투자가들은 바꿔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 내년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조금 불확실성인 측면이 많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양적 완화 축소가 오히려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유로존 경기 신뢰도가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유로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은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이런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그 경기 신뢰 지수가 17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기 신뢰 지수가 좋게 된 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문제지 다른 15개국 유로존 내 국가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업률이 지금 12%거든요. 거기다가 청년 실업이 24%예요. 도대체 이게 뭐 경기 신뢰 지수가 좋아지면 뭐합니까? 실제로 평준화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악재는 숨겨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도 경기를 살아가고 있고 PMIG, 복합 PMIG도 좋아지지만 사실 이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선전이고 나머지는 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 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현재의 시장의 모습은 좋은 것만 보려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좋은 쪽으로만 봐야 된다. 그러나 결국에서는 악재가 대두될 확률을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억 유로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죠. GDP의 1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결국에서는 또 유로존에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또 시장의 불안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경기 신뢰 지수가 좋다고 할지만 이것은 일부에 한해서 볼 것이고 그것은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 시점, 현재의 시점은 이것을 좋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새롭게 악재, 숨어있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 시점에서 그것이 또 그 시대의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따라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17개월 만에 경기 최고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누누이 강조해주고 계시죠. 경기 회복 신호는 독일과 프랑스 정도의 신호일 뿐이지 나머지 재정 위기국들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 분위기는 좋은 면만 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악재들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여기까지 함께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아시아 신흥국들이 금융위기설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의 지표 차별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서 21일까지 한국 관련 4개 펀드군에 15억 6,5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세계 투자 자금이 이 주식으로 쏠리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텐데 아시아 신흥국들의 금융 위기설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한국은 오히려 강점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항상 그 시장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시장이 내 뉴스가 파동을 가져올 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작년에 이맘때에 시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아시아 시장에서 인도와 필리핀과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아주 신고가를 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이 되는 시점이 작년이었어요. 그 당시 시점에는 뭐냐면 아시아 시장에서 뭐 중국이나 대만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오히려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정말 글로벌적인 큰 대세에 같이 편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때의 모습은 뭐냐면 자금이 글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대만과 중국과 아시아에서 한국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간다. 뭐 그러면서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문제가 이제는 한국한테는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지난주에 빠져나간 자금 중에서 80%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18억 불 정도가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16억 불이 한국 관련 펀드로 들어왔고요. 8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약 한 40억 불이 빠져나가는데 한국 펀드가 한 36억 불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쪽 자금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시장에서 그 아시아 시장에 큰 상승을 준 거에서는 물량을 털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못 갔던 대표적인 아시아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아시아 펀드에 실제로 그 한국에 관련된 4조가 이달에 들어왔는데 26일까지 4조가 들어왔는데 이달에 우리나라에 진입한 돈은 9천억밖에 안 진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시장에 진입할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결국 시장의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자금이 143억 달러가 나갔어요. ETF에서. 그리고 그 돈이 유로존으로 들어갔어요. 원자재하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은 추가 하락보다는 답보 상태의 진행이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은 정부채 상한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적으로 축소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의 위축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 대체 수장으로 유로존, 그 다음에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그 아시아의 위기가 새로운 어떤 경상수지 흑자국인 한국과 대만, 그 다음에 중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날아본다면 아마도 차별화된 장사가 시작되면서 국내 시장이 왕따됐던 부분을 벗어나는 호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위기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위기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지나가면 난 다음에 기회가 오듯이 지금의 그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현재 아시아 신흥국들의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자면 우리가 오르지 못했을 때 올랐었던 신흥국 아시아 시장에 증시에 있던 자금들이 국내 시장,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내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 시장에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올게요. 고맙습니다.